제가 포스트하게 간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 아마 미래증권에서 리포터 나왔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AI 부품도 변목 현상이다. 어제 SK 하이닉스가 장비 회사들에게 가격 인상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엄청 큰 겁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3~5% 올려줄 테니까 우리 거 먼저 줘.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월 달에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직접 왔습니다. 내후년에 우리 200만 장이 아니라 우리 지금 한 300만 장까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온 거야. 미리 좀 증설 좀 해주면 안 될까? 혹시 증설하는데 우리가 뭐 자금 지원 좀 해줘?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장비 회사들이 지금 공급 가격이 계속 나오죠. DI 나왔죠. 한미반도체 나왔죠. 하나 세미텍 나왔죠. 예스티 나왔죠. 테스가 최근 2건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전공정 장비가 가는 이유가 이제 우리 차례거든. 워닝 IPS,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얘네들은 당분간 계속 갈 거예요.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차트 몇 개 보세요. 전고 좀 근처도 안 왔어요. 그리고 종목을 얘기하신다고 하면은 지난밤에 미국이랑 이란의 호르무즈 불안 상황이 재발했다가 다시 또 트럼프 발언으로 일단락 되었는데 앞으로 있을 중동 쪽 시나리오와 증시 영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국가들도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 그 안보 위기가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고 3월 달부터 전략 비축률을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제 크게 방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보유 기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좁혀지게 되겠죠.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부담이 되고 어제 아침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았던 이슈가 첫 번째는 CPI와 PPI 발표였습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에서 먼저 발표가 났죠. 그러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이따 오늘 아마 유럽 쪽도 ECB도 아마 조만간 오늘 금리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좀 시장이 좀 부담이 좀 컸었다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트럼프도 사실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제가 볼 때는 지칠 대로 지쳤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란이 계속 좀 강경하게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내일 자정까지라 했죠. 내일 자정까지 실제로 자기 이란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여러 제안에 대해서 수락을 하지 않으면 좀 더 강경하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얘기했던 트럼프가 이번 주 주말 내에는 합의가 될 거라고 얘기했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쩌면 협상이 막바지까지 좀 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정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다음 주에 있을 FOMC에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라서 그래서 좀 시장이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떨어지면 사자라는 것도 이제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올라도 사실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도 그만큼 이제 계속 이란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될 때마다 이런 변동성이 이제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6월 이내에는 이제 끝내야 되진 않을까. 안 그러면 사실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이게 압박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조금 한 발짝 물러나야 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CPI야 뭐 4%를 넘겼지만은 실제로 유가를 제외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2.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가 자체는 우리가 말씀대로 그죠 이게 이란 이슈가 마무리되냐 안 되냐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한 3일 전쯤에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란이 종전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원유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풀리고 나서부터 실제로 복구하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거냐라는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게 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아니다, 수주나 수일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는 유가에 대한 그 향방이 생각보다 가팔라지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생각보다 더딜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 그 물가에 따른 금리 변화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케빈 허시 같은 경우는 결국 이번 주 주말에 충분히 마무리가 되어줘야 다음 주에 자기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PPI 발표도 있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CPI보다는 PPI 발표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 PPI가 그 생산자가 이게 소비자로 이제 정가가 아직까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난달에 갑자기 PPI가 4% 이상 나오면서 실제 예상치보다 엄청 서프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놀랬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오늘 어제 CPI가 4.2%까지 올라간 거고 오늘 만약에 PPI가 또 한 번 쇼크를 보이게 되면 그러면 그게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케빈 씨는 향후에 여러 데이터를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번 주에 이란 이슈가 안 나오면 오늘 ECB가 금리 인상한다고 했죠. 다음 주에
아마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환율 시장에 대한 변화들,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그 1,547원까지 왔다가 잠시 좀 정부에서도 개입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달러가 약세가 되는 상황에서 과연 캐비넛 씨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해서 오늘도 팔고 있는데 환율 불안이 앞으로 또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외국인의 어떤 투매와도 연관될 것인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지수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사실 뭐 펀더멘탈 쪽에 대한 뭐 미스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납득이 되는 거지만은 사실 그러한 이유는 훨씬 적죠. 오늘 10일간의 그 수출 데이터가 이제 보시더라도 계속 우리나라 수출은 계속 꾸준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추세인 상황이고 오히려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납득이 되는 거지만은 지금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 이제 내일 IPO에 따른 자금 유출도 충분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 이제 국가들의 금리 인상 효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사실 뭐 우리나라가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 않냐. 뭐 7월이긴 하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이제 금리 그에 따른 이제 환율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가 조금은 이제 약세로 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측면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게 뭐 다음 주는 어차피 FOMC는 동결을 할 겁니다. 동결을 하더라도 좀 11월쯤으로 지금 금리 인상 기조에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이머징 시장이다 보니 좀 그러면서 좀 환율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뭐 상황이라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1600까지는 제가 할 때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지금 마지노선인 것 같고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거는 어젠가요? 실제적으로 지금 모 장관님께서 이제 미국에 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이런 환율 동향에 따른 좀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통화 스와프는 좀 일어나기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애초에 금융위기 때와 코로나 때 그때 두 번을 말고는 실제로 통화 스와프가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쉽지는 않은 좀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향후에 미국의 좀 통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오지 않을까라고 싶을 때는 당분간은 1,500 초반대를 좀 유지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상 이후나 아니면은 이란 이슈가 마무리되면은 저는 환율도 그 1,500 초반에서 1,490원대로 다시 이제 되돌리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페이스X 상장에 수요가 몰려서 3.5배 초과 청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증시 영향 어떤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페이스북과는 조금 상반되는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이번에 S&P 500은 편입이 안 되긴 했지만 뭐 그거는 제가 알기로 연속 분기 흑자가 나와줘야 어느 정도 그 조건이 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나 아마 내후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신에 이번에는 그 편입 이슈가 뱅가드 쪽의 그 지수 추정 펀드에서도 이제 상장 이후에 5거래일 안에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도 아마 5거래에서 10거래 안에 편입이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러셀 1000이군요. 러셀 1000이 한 5거래일 뒤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월 7일쯤에는 나스닥 100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단기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스페이스X가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영상들이 막 보여줬죠. 스타쉽 관련해서 우리 뭐 저쪽에 위성에 싸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뭐 만들 거다 뭐 이런 큰 이제 그림을 좀 그려왔던 건데, 흑자 전환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실제로 스타링크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40억 달러 정도 이상의 흑자를 좀 내고 있었고, 뭐 다른 위성 발사 같은 경우야 그거는 어차피 비용이 드는 거긴 하지만은 서로 그걸 싸줘야 그 다음 넥스트 레벨인 SAI에 이제 화성에서 데이터 센터를 갖는 그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신은 그거예요. 스타링크를 돈을 번 거를 계속 이제 SAI 쪽에 돈이 지출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향후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이번에 실제로 스페이스 그 자금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이제 스페이스의 멋을 본다라면 일단 패시브 자금이 적어도 한 달 동안 유지된단 말이죠. 그럼 시장이 다른 수급들을 빨아갈 가능성이 생각보다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스페이스X의 이번 상장 효과가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아마 여러 언론이나 방송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생각보다 그 부담은 좀 클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도 좀 영향이 끼칠까요? 결국에는 이게 어차피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7거래일 만인가요? 하이닉스가 11 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외국인은 이미 비중 조절을 한 만큼 계속 이제 매도세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미 스페이스X 쪽에 들어가는 비중은 충분히 아마 확보는 했을 겁니다. 이제 확보는 했을 텐데 이번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는 게 대신에 이제 리테일 배정이 한 30% 됐어요. 리테일 배정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이번에 그 IPO 하면서 미래에셋증권이 아마 7,500억 있나요? 그게 제가 알기로 10분 만에 다 완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사실 그 수급 효과는 좀 생각보다 좀 클 수 있는 좀 상황이라서 뭐 우리나라 지수에 뭐 양이 있냐? 근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의 5배, 6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는 않아서 굳이 여기서 더 매도세가 더 가할까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좀 약해질 수는 있을 때, 근데 만약에 이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유출 금액 등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근데 대신에 그 매그니피센트 안에 세븐 안에서에 대한 유동성 자금은 조금 바뀔 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제 오라클도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기술주들에 대한 흐름이 최근 많이 올라왔던 시장에서 살짝 부담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스페이스 쪽으로 자금 이동이 기관 쪽의 이동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경고 신호 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 상장처럼 올 하반기에 남아있는 또 IPO 이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뭐 오픈 AI가 있고 뭐 엔트로픽이 있겠죠. 뭐 엔트로픽도 생각보다 이번에 기업 가치가 거의 한 1조 달러 넘는 걸로 좀 알고 있고, 오픈 AI도 좀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픈 AI보다 엔트로픽이 더 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이미 작년에 사실 더 기대를 좀 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점유율이 들어주고 있는 거고, 엔트로픽은 계속 이제 성장해 국면에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엔트로픽이 조금 흥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부분이 좀 있는 거고, 이번에 보니까 스페이스X IPO를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그 투자은행들이 굉장히 발벗고 나섰죠. 그만큼 그 수급의 그 쏠림 효과가 아마 오픈 AI와 엔트로픽까지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오픈 AI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상장하게 됐을 때, 왜냐하면 샘 알트만은 여기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회사 내에서 약간 거버넌스 이슈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분을 주려고 해요. 이제 샘 알트만에게 지분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건가. 그리고 이제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까 실제로 상장하게 됐을 때의 그 이익 분배에 대한 부분들, 그게 아마 향후에 성장 발판에서는 조금은 이제 발목이 좀 잡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픈 AI보다는 오히려 엔트로픽이 오히려 그 상방에 있는 여력이 더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두 회사가 다음 주에 우리나라 방한을 하죠. 제가 봤을 때는 각자의 색깔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네이버와 카카오와 삼성전자를 방문한다라는 거는 웨이퍼를 더 요청할 수도 있고, 작년이죠. 작년 10월 2일에 왔을 때 그 제가 알기로 한 달에 월 웨이퍼 한 90만 장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인대와 관련된 얘기들이 그 두 회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아마 향후에 좀 성장 모멘텀으로 아시아 시장까지 조금 이제 영역을 넓히는 건가에 따라서 그 수급 효과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오라클 실적이 나왔었는데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는 하락한 이유는 또 무엇이고, 이게 우리 시장엔 또 어떻게 영향이 끼칠 것인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알파벳도 뭐 850억 달러 정도 수준의 증자를 했고, 최근에 아마존도 캐나다의 채권 발행까지 하면서 계속 이제 돈을 끌어다 쓰고 있죠. 이제 근데 사실 오라클 입장에서는, 사실 오라클은 그동안 사실 가장 이제 뭐 전체적인 비용 대비해서 수익성 나름 이제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이번에도 가장 수익을 내고 있구나. 오라클도 당연히 뭐 정부 쪽에 나름 그 임대 그 수익도 있을 거고 수익은 좀 내고 있을 수 있는데 또 가이던스도 얘네가 더 투자를 한다고 하니 점점 이게 불안해지는군요. 지금 이제 그 시기가 금리 인상 시기이다 보니까 이게 빅테크 업체들, 근데 알파벳과 아마존은 충분하죠. 이 친구들은 현금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현금 창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는 작은데, 오라클 같은 회사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여러 부채도 굉장히 좀 많을 뿐더러 추가적으로 이렇게 비용 부담을 쓴다라고 하니 조금 거기에서 좀 시장이 또 한번 불안 요소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영향 제한적일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삼성 하이닉스는
감사하죠. 그 친구들이 돈을 빌려서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 뭐 가격 상승 효과는 그 순환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은 그 친구들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우리 이제 비용 부담스러워. 이제 앞으로 캐펙 투자 축소할 것 같아. 우리 오더컷 이슈가 나올 것 같아. 그가 나와야 안 좋은 거지. 지금은 그거는 3년 뒤? 한 4년 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새 반도체 공장은 일본에 지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SK 하이닉스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10좀 팔고 아마 하반기 다 좋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새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그만큼 이제는 P의 경쟁이 아니라 Q의 경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내년에 실제로 이제 영입 그 클러스터 팹이 다 이제 증설이 마무리가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넥스트 레벨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뭐 젠슨랑 회장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2년 장기 공급 계약을 했지만은 30년이 되더라도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생산 능력의 3배 이상을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사실 영인 쪽만으로는 이걸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이다, 뭐 저기 전라도 쪽에 뭐 추가적으로 뭐 증설을 한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게 충분히 좀 가능하긴 하지만은 사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좀 더 오른 이유가 뭐겠어요? 일본에 키옥시아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키옥시아가 그쪽에 낸드 쪽이 더 강화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키옥시아와 협업을 할 수 있는 낸드 쪽이나 아니면 뭐 일본에 있는 장비 회사와의 먼저 시너지 효과, 그걸 또 염두에 두고 어차피 중국은 공장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조금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좀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지하게 일본에 진짜 지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뭐 TSMC도 거기 있고 왜냐면은 SK 하이닉스는 TSMC와 엔비디아와 동맹 관계잖아요. 그러면 사실 TSMC, 하이닉스 같이 일본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위탁 생산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가격 측면에서도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는 상황이라서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호나 그 전라도로 가는 것보다 일본으로 가는 게 조금은 유리할 수 있는 국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최근에 젠슨왕이 HBM4 관련해서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힘을 실어준 게 그게 더 컸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왜냐하면 5월, 4월에 그 HBM4 재설계 이슈가 있으면서 컬 테스트가 지연됐다는 얘기 있으면서 HBM4는 삼성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구나라는 시장의 그 힘이 좀 더 강했었죠. 근데 방한을 하면서 사실 최태원 회장에게 힘을 굉장히 좀 실어줬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HBM4도 비중이 원래 시장에서 보는 컨센이 하이닉스가 60%였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30%였고 그리고 저기 마이크론이 이제 10%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엔비디아와의 어느 정도 비중은 좀 하이닉스가 확실히 조금 공고해졌다는 측면에서 비중이 컸고 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하이닉스 ADR 상장이 좀 8월이라고 어느 정도 조금 시기가 어느 정도 좀 확정되는 이제 분위기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밸류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 시장에서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인데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 들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말씀드리겠고 근데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하반기가 상반기처럼 이게 상승 속도가 지속될 거에 대한 부분은 그런 기대를 조금 낮추시는 게 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때 제가 알기로 10만 원대 아니었나? 10만 원에서 갑자기 35만 원대까지 올라왔었죠. 근데 하반기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반기는 좀 코스닥 쪽의 비중이 좀 커질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다고 빠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 오늘 아침까지는 28만 원까지 오길래 오늘 경제 허탁 가면은 좀 더 강하게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말씀대로 거의 30만 원까지 사실 돌파를 한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가격대는 좀 무난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ER이 저 15배까지는 무난하게 삼성전자는 좀 갈 수는 있을 때 아마 이번 핵심은 마이크론 좀 실적 발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6월 말에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마이크론이 1분기 실적 때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 매출 이익률이 85%를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엔비디아도 이루지 못했고 실제로 그 어느 그 TSMC도 이루지 못한 영업 그게 총 매출 이익률이거든요. 그걸 달성했는지 여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마이크로 실적 발표와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에서는
이제 봐야 될 거는 물론 영업이익도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은 장기 공급 계획을 봐야겠죠.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냐? 연결 흐름표를 보시면 선급금 증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러면 선급금은 보통 총 공급 계약의 보통 20%를 설정을 합니다. 20에서 30%? 뭐 한간에는 더 세게 불러서 50%까지 잡는다는 얘기하고 있죠. 왜 이걸 잡느냐면 한 4년 동안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게 약정 금액입니다. 너네가 3년 동안 너네 나한테 한 100조까지 공급 계약을 했잖아. 근데 20조를 했어요. 근데 너네 약정 금액 이거 공급 계약 안 지키네? 그러면 여기 실적에서 깎게. 너가 나한테 준 그거 선급금에서 까는 의미입니다.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적을 안전하게 지탱을 해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보시게 되면 재무 상태표 상에서 비유동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차이가 뭔지는 아시겠지만은 1년 이내에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유동부채죠. 1년 이상에 나올 수 있는 매출은 비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에서 계약부채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얘네들 장기 공급계약 이만큼 했구나. 라고 하면은 곱하기 3, 곱하기 4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28년도 이후에 밸류에이션이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하나둘씩 애널리스트들이 밸류에이션을 릴레이팅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350만 원, 60만 원 리포트 있잖아요. 그거 뜯어 바뀌는 게 그게 장기 공급 계약이라서 그게 주요 핵심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번 주가는 천천히 올라가거나 뭐 빨리 올라가거나 좀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굉장히 기반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흐름이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말씀대로 이제 3분기부터 조금 슬로우해질 것이다 내지는 조정이 올 것이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3분기 아직 하면서 좀 비중 조절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비중 조절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안전하게 올라갈 거라서 뭐 세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동안 경제원탑 라이브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수도 있습니다. 살 수는 있는데 안전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밀어 올린다기보다 천천히 올리면서 이제 특히 한국 시장의 비중을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은 답답했겠죠. 그동안 비중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서 사실 그동안 이제 리밸런싱 과정에서 매도세 하는 게 뭐 그 친구들도 좋았겠습니까? 오히려 천천히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이나 이런 다른 쪽의 비중을 좀 더 확대해 나가면서 할 전략이 좀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삼성전자 비중이 45%가 안 됩니다. 블랙락이 5% 지분 공시 한 거 빼면은 45%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무난하죠. 무난하고 PER도 굉장히 싸다면서요. 그게 8월쯤에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하고 났을 때 그때 그런 패시브 유입들이 같이 덩달아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한 7월 8월쯤에는 일단 코스닥의 비중이 워낙 빈집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움직이면서 삼성전자 같이 천천히 따라가는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신규 진입해도 괜찮을지 혹은 아직 관망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세요. 28만 원까지 왔는데도 바로 끌어올리고 근데 심지어 오늘 그건 또 외국인이 또 샀잖아요. 외국인이 좀 샀다는 점에서 이제 리밸런싱 과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뭐 스페이스X 관련해서 이제 자금이 나갈 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로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제가 항상 지수를 한 7,500 정도 조금 바닥을 좀 봤어요. 지수 자체는. 그러면은 사실 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저점은 충분히 좀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우리가 아들 뭐 60 이상 봐야 된다 뭐 조정이 더 세게 올 수 있다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좀 기술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그게 개인 수익이 워낙 이제 세게 들어오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내려오는 듯 하다가 반등하는 케이스가 좀 생각보다 좀 많아서 근데 이번에는 코스닥이 그동안 ADR 비중 자체가 워낙 이제 가매도 구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색깔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사셔도 되는데 비중은 조금씩 늘려도 괜찮을 것 같다. 뭐 그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물타기 해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누가 아까 말씀 고점이라 얘기하셨는데 37.5만 원이 고점이겠어요. 아마 투자자분들도 에이 금방 오겠지 이 마인드가 있을 거예요. 보니까 37만 원이 고점이네요. 37만 원 정도는 무난합니다.
괜히 왜 애널리스트 분들이 50만 원, 60만 원 얘기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내년 이익 전망치의 그냥 그 목표가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28년도, 29년도 보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또 장비주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장비주들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주목해 볼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코스닥이 간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 아마 미래증권에서 리포트 나왔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AI 부품도 변목 현상이다. 어제 SK 하이닉스가 장비 회사들에게 가격 인상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엄청 큰 겁니다. 우리 장사 잘 되니까 너네들에도 가격 인상해줄게 이 의미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실센티도 지금 증설 대규모 증설 3분기쯤에 하거든요. 삼성전자도 내년 1분기쯤에 P4 공장 증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장비부터 들어가야겠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격 세게 줄 테니까 3%인가 5% 올려주죠. 3, 5% 올려줄 테니까 우리 거 먼저 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비 회사들이 원래 구조가 이거예요. 원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10월 달에는 빅테크 업체들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 양산할 거를 협의하러 갑니다. 우리 내년에 한 200만 장 그 생산을 할 건데 너네 얼마 정도 필요하니? 240만 장 정도 필요할 것 같아. 그래 알겠어. 그럼 이제 11월, 12월 달에 장비 회사들한테 오더를 들어가요. 그러면 장비 회사들은 리드 타임이 한 4개월에서 5개월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실적이 좋아요. 근데 하반기에 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저하고요. 장비 회사들은.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주가 안 좋아요. 상반기 좋다가.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월 달에 구글이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직접 왔습니다. 내후년에 우리 200만 장이 아니라 우리 지금 한 300만 장까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온 거야. 미리 좀 증설 좀 해주면 안 될까? 혹시 증설하는데 우리가 뭐 자금 지원 좀 해줘?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장비 회사들이 지금 공급 계획이 계속 나오죠. DI 나왔죠. 한미반도체 나왔죠. 하나 세미텍 나왔죠. 예스티 나왔죠. 테스가 최근 2건이 나왔죠. 오늘 6월 1일에서 6월 10일 데이터, 우리 수출 데이터를 봤을 겁니다. 수입 데이터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 수입 계속 들어왔어요. 그게 뭐 아시다시피 뭐 일본의 디스코 이슈도 있고 저기 어플라이 머터리얼스나 이제 KLA 같은 장비들이겠죠. 지금 보통 아까 제가 4개월, 5개월 얘기했습니다. 리드 타임이. 근데 6개월, 8개월, 10개월 수도 있어요. 부족해요. 장비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선제 대응 못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업황이 우리는 그러니까 연말에 장비를 준비해 세팅을 했는데 이것들이 상반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준비를 하니까 세팅 안 된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 지금 변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워닝 IPS, 주성 엔지니어링도 제가 계속 얘기했죠. CSNT 조만간 대규모 공급 계약 나온다니까요. ALD 장비. ALD 장비, 정책 장비. 그 회사가 오늘 또 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2개 회사 주 고객사인데 절반은 CSNT, 절반은 하이닉스. 하이닉스 어제 가격 인상해 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공정 장비가 가는 이유가 이제 우리 차례거든. 워닝 IPS,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얘네들은 당분간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가격 올려줬죠. 그러면 SK하이닉스 가격 올려준다 했어요. 삼성전자 가만히 있을까요? 삼성전자 조만간 또 단가 인상 얘기할걸요. 그러면 장비주들이 지금 보는 게 맞고요. 지금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차트 몇 개 보세요. 전고점 근처도 안 왔어요. 모닝 IPS 대표적으로 이제 고점 왔잖아요. 딱 차트가 딱 빠스 꺼서 이제 돌파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다들. 그리고 종목을 얘기하신다고 하면은 일단 모닝 IPS를 저는 보는 게 맞고 유진테크도 이제 돌파를 했단 말이죠. 이게 추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공정은 아마 이번 2분기 실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끝나고 나면 콩콜에서 아마 좀 더 이런 얘기들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입하는 게 맞고 그리고 어제 하나세미텍 그리고 한미반도체 공급 계약 나왔고 그리고 테스가 제가 그 210억짜리 2번 나왔다 했죠. 그게 HBM4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장비 첫 번째 장비입니다. 첫 번째 장비가 나왔고 TC번호 장비가 나왔죠. 그 다음 뭘 것 같아요? 테코잉입니다. 차트 이쁘죠? 박스건 이제 딱 하고. 전 지금에도 제가 사고 싶은데 이게 Q프로버라는 이제 반도체 HBM에 들어가는 테스트 장비예요. 이 회사가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납품하고 있고 컬테스트 기간 다 끝났어요. 이게 눈치 빠른 회장님이 어제 바로 인터뷰를 해버렸네요. 우리 조만간 공급기가 세게 나갈 거라고. 차트 이쁘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 테크잉은 좀 강하게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장비주들 눈치 빠르게 미국이 지금 반도체 소부장 ETF 내놓는답니다. 그 레버리지인가요? 2개짜리. 딱 분위기가 좀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주가가 더 든다는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관 자금들이 여기로 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빈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 말고도 사실 많아요. 제가 지금 이 화면이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약한 종목들 지금 순서대로 했거든요. 이스페타시스, 워닝 IPS, 이오테크니스가 삼성전자의 한 거고 저게 그대로 하는 거고 뭐 지금은 소재도 좋기는 하지만은 특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뭐 패키징 그 이제 후공정도 많이 나갈 거라서 조금 여기 있는 VM도 사실 VM은 SK 하이닉스 완전 그거죠. 솔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유심 있게 잘 보시라라고 아마 오늘 미래에서 나왔지만 조만간 장비지 관련 리포트 어제도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좀 인덱스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아마 그 리포트 잘 보시면은 종목들이 겹치잖아요. 그냥 기간 많이 삽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 2배 레버리지가 미국 증시에 또 상장한다고 하는데 삼성전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기, LG이노텍 다 똑같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미래에스크 리포트를 제가 여기 오면서 잠깐 봤거든요. 제가 뭐 이따가 저녁에도 집에 가면은 조금 자세히 좀 볼까 생각 중인데 재밌는 맵을 그림 하나가 있어요. 제가 좀 있으면 그냥 자료를 바로 띄울 텐데 병목 로드맵이 있어요. 그냥 병목하는 맵이 있는데 거기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거기에 2029년까지 본명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FCBGA 쪽이죠. 맞습니다. 삼성전기가 최근에 필리핀 쪽에 4조 증설을 한 걸로 알고 있죠. 거기도 지금 쇼티지입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메모리는 2025년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라왔고 실제로 그 MLCC나 FCBGA는 올해 1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왔던 상황이라서 3개월 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계속 이제 쇼티지가 있는 상황이고 AI 네트워크 쪽으로 인한 FCBGA가 가격이 쭉 올라오고 있죠. 지금 아마 저희 메리츠증권 텔레그램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대만 쪽의 MLCC 가격 추이입니다. 제가 항상 보는 건 MLCC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삼성전기는 오늘까지 그건 있었어요. 그 에이스 코덱스 그 ETF 쪽에 삼성전기 비중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30%에서 45%까지 올라오면서 그게 오늘 아마 리밸런싱 하면서 그 캡인 25%까지 다 때렸어요. 그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내일 리밸런싱 과정이 가격에 반영이 되면 삼성전기는 조금 무섭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삼성전기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올랐던 거는 밸류가 너무 좋으니까 치고 오른 거지 에이 사기다 에이 테마다 이건 절대 테마 아닙니다. 이거는 삼성전기는 LG이노텍은 FCBGA 쪽 수요는 너무 단단하다 전망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기 다들 관심을 가지는데 막상 이제 PER이나 이런 거 뜯어보면 이게 맞나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적정 밸류에이션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어젠가요? IM증권 고희영 애널 제가 전 직장이 IM증권이었는데 고희영 애널도 제가 아는 중에 천재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그 친구 아마 삼성전기를 350만 원 리포트를 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숫자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내년 이익 전망치예요. 그 4조 증설한 거는 가격 지금 반영 못 하잖아요. 증설하고 나서 이제 그때 Q가 어떻게 나오냐고 그 고객사가 어떻게 확대되고 지금 FCBGA나 MLCC도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이 시점이에요. 장기 공급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반영치는 그 이후에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은 이 정도 계약을 했어. 왜냐면 장기 공급 계약은 실제 공시 의무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게 앞에서 제가 그 연계 재무표나 그게 재무상태표 지키는 것처럼 그 공급 계약 공시 의무는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부채로 지키는 거지. 그냥 약정을 맺고 추후에 지키는 거지. 그거는 이제 추후의 숫자를 보면서 그 이후에 3년 뒤에 이 정도 계약을 맺었구나 추정을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하는 거라서 그냥 그때 가서 또 밸류에이션 릴레이트 되면은 말씀대로 PER이 30배 40배인데 그 비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지금 줄어들겠죠.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면은 오히려 PER이 줄어들면서 밸류에이션 딱 반영하게 되면 20배 뭐 이 정도 15배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을 갖지는 마세요. 지금은 변목 현상이다 보니까 조금 과열 현상은 있지만은 조정 오면은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주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사실 가격이 좀 겁나는 종목들이 많은데 ETF로 좀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반도체 서부장이 다시 뜨기 시작을 했죠. 뭐 최근에 저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나오면서 그때 반도체 서부장 ETF 쪽이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뭐 이쪽을 같이 사도 충분히 뭐 괜찮죠? 왜냐면은 제가 저기 있는 그 관심 종목 있는 뭐가 솔직히 저도 다는 몰라요. 어느 반도체 서부장 뭐가 제일 좋아요라고 하면은 아마 전문가들 중에서도 다 다를걸요. 잘 그러면 깔끔하게 ETF 사시는 게 가장 수익성 측면이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현대차 기준으로 60만 원 아래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현대차 좀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내일 월드컵 개막전이죠. 네. 남아공과 멕시코 개막전이고 우리나라가 11시인데 11시는 아니고 개막전에 아마 시축을 할 것 같아요. 아트라스가 시축을 하면은 물론 가장 큰 리스크가 시축을 했는데 공을 못 맞췄을 때 그게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은데 아마 여러 번 테스트를 했을 거예요. 테스트를 하고 나서 전 세계의 모든 관심을 받는다면은 놀라겠죠. 오, 아트라스. 그리고 그 로봇계 그게 스팟인가요? 스팟일 거예요. 이름이. 스팟이 실제로 월드컵 그 사각지대에서 순찰을 한답니다. 4대가. 그러면 와 정말로 실질적으로 현실 공간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들이 뭔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내러티브 측면에서는 그다음 주가가 좀 많이 빠져봤던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좀 보일 거고 오늘 또 나온 뉴스였는데 오늘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가 조만간 실제로 우리 회사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유럽에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돈 벌 거고요. 28년도부터 얼마만큼 추정치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IPO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은 아직은 그 모멘텀이 끝이 나지 않았다는 측면. 워낙 최근에 반도체 얘기 나왔고 코스닥 분위기 좀 좋았고 최근에 젠슨왕 오게 되면서 그런 내러티브가 계속 이제 복잡하게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은 그 마무리가 어느 정도 끝났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다음 주부터는 현대차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움직일 가능성 다시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G전자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LG전자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거의 다시 다 반납을 한 상황인데 LG전자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좀 뭐가 없었죠. 이번 젠슨왕 CEO가 왔을 때도 진짜 한간에는 구광모 회장이 그 비계를 잘못 잘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뭐 우스갯소리는 아니긴 하는 거지만은 애매하죠. 뭐 애칭낸가 맞아. 오늘 그 미래에셋증권 리포트에도 그 병목 맵에 LG전자 액신 냉각 쪽은 또 병력 환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실 LG전자가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고 사실 우리 LG전자 최근 주가가 올라온 게 결국 이제 그 이족 보행 로봇이나 아니면은 그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관련해서 사실 엔비디아 뭔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 귀국하면서 얘기를 한 게 LG전자가 조만간 미국에서 다시 한번 더 재회동을 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조금 뭔가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좀 더 너네 이거 좀 보강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보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보자. 이런 측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나아져야 조금 뭔가 반등의 여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네이버와는 조금 좀 상반되는 좀 부분이 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산 로보틱스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젠슨왕도 결국에는 이제 피지컬 AI 쪽의 그 로보틱스 사업을 계속 이제 활성화하는 거고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결국 영업하러 온 거 아니냐. 자기 GPU 팔려고 지금 두산과 뭐 LG전자와 지금 여러 기업들 간에 우리 GPU 써주기 위해서 너네들 피지컬 AI 쪽으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맞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젠슨왕 CEO도 하나의 영업맨이잖아요. 영업맨이고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계속 적자입니다. 이게 IPO 할 때부터 계속 적자예요. 그게 그만큼 수익성을 발휘하기가 좀 쉽지 않은 좀 회사다 보니까 이번에 세런이 좀 생각보다 좀 세게 나왔던 부분이었고 아직까지는 두산 로보틱스는 명확한 피지컬 AI 쪽 관련된 저는 청사진이 저는 아직 안 보인다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 그래서 LG 그리고 두산은 전 개인적으로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맞고 네이버는 다음 주에 엔트로픽과 저기 샘 알튼 오픈AI CEO가 왔을 때 저는 이게 그래도 그림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 만들잖아요. 그럼 그 임대 리스를 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게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 네이버가 이번에 컨퍼런스 콜 해가지고 우리 30년쯤에는 50조 매출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그게 그림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1기가와트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엔트로픽도 이번에 한국에 와서 물론 최근에 그 테슬라 스페이스X 쪽과 그 AI 데이터 센터 임대를 하긴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아시아 타겟 시장 잡으면은 네이버와 손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게 네이버는 꿈이 보이는데 두산과 LG는 아직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명확하게 그 그림이 안 그려진다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쪽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알테오젠 호재의 제약바이오 주가가 좀 움직였는데 알테오젠 호재는 또 어떤 것이며 제약바이오 지금 주목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외국계 리포트 그 CLSA에서 50만 원 그 상향 리포트가 나왔죠. 첫 번째, 일단은 특허와 관련된 리스크는 완전히 저는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6월 2일로 예정됐던 부분이었지만은 이제 5월 이제 중반쯤에 나오면서 지금 총 3건의 이제 특허 무효 심판이 이제 머크 쪽으로 이제 승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풀렸고 그러면 기술 이전이 지금 MTA 계약이 총 10건이에요. 올해 초에 GSK와 바이오젠 2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2건 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총 10건에서 올해 최대 목표가 3개에서 4건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알테오젠은 새로운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좀 가능한 구간이고 그건 좀 키트루다 큐렉스죠. 4월 달에 그 J코드 보험 부여를 받았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보험을 코드를 받았기 때문에 판매량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느 판매 그 매출의 일정에 따라서 그 총 마일스톤이 15%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마 3년을 얘기했어요. 28년까지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근데 판매 속도에 따라서 빠르게 10억불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로열티를 2043년까지 2%를 좀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이 이제 여러 좀 힘든 여건들을 충분히 좀 극복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부터는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가냐 아니면은 코스닥 프리미엄 승강제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메리트를 어떻게 받냐가 중요한 좀 기로에 있다. 그게 기간 패시브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코스닥에 남아있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전하는 게 낫다고 볼 수 있나요? 충분히 코스닥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서 결국 알테오젠이 이끌어줘야 그 밑에 단에 있는 에빌바이오나 보로노이나 여러 바이오 플랫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신약 개발보다 바이오텍 회사들이 빅파마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알테오젠이 좀 남아줘야 코스닥의 전반적인 그 바이오 ETF나 바이오 그 수급이 더 세게 올라올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올해 초에 만든 게 코스닥 액티브 바이오 ETF나 기술 이전 ETF가 같이 모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게 참 맞다고 봐요. 최근에 D&D 파마텍 계속 좋은 흐름 가져갔었는데요. D&D 파마텍도 주목해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거는 10배가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2배 이상의 그 주가 모멘텀을 저는 잇따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그동안 DD01 이제 메시 치료제 그 이상 데이터 발표를 했고 이제 그전에 했었던 그 발표를 이제 추가적으로 향후에 좀 전략들을 발표한 자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4월달에 이승희 대표님과 그 컵데이에서도 미팅을 했었고 그 당시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임상 이상 가치는 높아졌죠. 그만큼 데이터 잘 나왔습니다. 베스트 인 클래스 수준이에요. 그 경쟁자가 없다는 점. 최근에 보스턴 파마슈티컬스가 GSK에 한 3조 원의 기술을 이전을 했다라면 시장에서 보는 거는 5조 이상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그게 D&D 파마텍의 기업 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거고 근데 지금 해봐야 지금 제가 알기로 D&D 파마텍이 시총이 3조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 이전만 5조 이상 하게 되면 사실 그 이상도 충분히 좀 주가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화이자가 이제 메세라 이제 인수를 했죠. 인수를 했고 그러면 이제 메세라가 기술이전했던 D&D 파마텍의 그 경구용 치료제도 조만간 임상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3개월 전에 18억짜리 그 용역 계약을 했잖아요. 용역 계약을 했다는 건 향후에 D&D 파마텍의 그 파이프라인을 쓰겠다는 겁니다. 화이자가 너네 임상 이제 들어가자. 너네가 한번 써보자. 그러면 쓰면 순간 거기서 받는 로열티가 있거든요. D&D 파마텍은 일단은 기존에 있는 이 두 가지만 모멘텀으로 하반기에 바이오 쪽에 메인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탑픽을 세 가지만 뽑아주신다면 어떤 종목 좀 좋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알테오젠 D&D 파마텍이 있고요. 리가켄도 다음 달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LCB84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게 얀센이 예전에 기술 이전했죠. 기술 이전을 한 거라서 임상 이상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여기서 이제 지금 또 중요한 기로에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 ADC 쪽에 좀 분위기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있고 최근에 ADC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올 초까지 최근에 기술 이전 계약했던 그 비중의 80%가 대부분 중국 쪽이었어요. 중국 ADC가 최근에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좀 시장이 좀 부담이 좀 됐던 거고 그리고 아마 소문은 작년부터 많이 났을 거예요. 기술 이전 뭐 이번에 4조짜리다 10조짜리다 올해 4월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5월달에 주가가 폭락을 한번 했죠. 그게 아마 다음 달 또 한 번 또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기술 이전 계약은 이게 시기
시기를 알 수가 없어서 많이 힘든 것도 있지만은 만약에 10월 달에 리가켄 바이오가 ADC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바이오 흐름은 그동안 흔히 말해서 빈집이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신용도 많이 털렸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방에 올라올 때 생각보다 세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리가켄 바이오, D&D 파마텍, 알티오젠을 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차장님께 신규 자금 1,000만 원 정도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투자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그대로 40% 유지를 하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서우장들 앞서 말씀드린 거 그대로 유지하는 거 맞고요. 그만큼 반도체는 뭐 줄이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맞고 그리고 지금 20-30%는 20%는 좀 제약바이오 비중을 조금은 늘려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D&D 파마텍 이걸 일단 좀 메인으로 좀 중점 쪽으로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20%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선주 있잖아요.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이나 최근에 좀 주가 많이 빠졌어요. 이거 아마 월말이나 7월 초쯤에 그 부유식 그거 캐나다 잠수정 발표가 있을 거예요. 물론 12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 요즘에 얘기가 나온 게 독일 반, 한국 반 이렇게 나누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대요. 실제로 원래 우리나라가 다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전 주가가 나왔는데 이미 그거면 반영이 된 거잖아요. 6책만 받아도 그럼 적어도 30조 규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보자. 현대중공업도 최근에 FDC, VC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한 33대 이게 공급 계약을 맺었고 그만큼 영업 마진이 40%거든요. 이쪽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선주도 한 20%좀 담아보자 말씀드렸고 나머지 20%는 2차 전지도 좀 간간히 조금 눈여겨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원전이랑 2차 전지, 원전 뭐 이 정도 수준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인사이트 요약해 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색깔이 쭉 바뀌는 딱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는 무조건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 거에 좀 적응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고 그래야 좀 좋은 수익률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똑같은 시장, 똑같은 흐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지운 답안을 주지는 않아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변화하는 시장이고 외국인이 이제 시장이 좀 이끌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 어떤 종목 섹터 쪽으로 조금 수급이 좀 들어가나 그쪽으로 눈여겨보면서 좀 대응을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